향기와 컬러의 바다, 마음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마음씨 아로마 세라피스트 김민서입니다. 이 클래스는 그동안 해부 생리학에 근거한 아로마 세라피, 마음씨 온라인 클래스에 공개한 내용들을 종합한 클래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체의 계통별로 아로마 세라피와 연결시켰던 것을 이제 좀 더 작은 단위에서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조직 수준에서 살펴보려는 것입니다. 인체는 크게 4가지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피 조직, 결합 조직, 근육 조직, 신경 조직이 바로 이 4가지에 속하는 것인데요. 이 4가지 유형의 조직은 상피 조직은 어떤 장기를 이루고 결합 조직은 어떤 장기를 이루고 이렇게 따로따로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4가지 유형의 조직이 어우러져서 하나의 장기가 되고 또 하나의 계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직 수준에서 아로마 세라피를 이해한다는 게 더 잘게 쪼개가지고 하나하나 분해해서 살펴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전체를 좀 더 유기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자면 상피 조직의 특성이 상피 조직이 있는 모든 장기, 모든 계통에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피부도 상피 조직 중에 하나가 될 거고요. 네, 피부라는 계통을 이루는 다양한 조직 중에 상피 조직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내부의 장기들도요, 다 그 장기의 어떤 일정 부분들은 이 상피 조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상피 조직의 특성이 각각의 장기별로, 계통별로 어떻게 작용을 하는가, 그 계통, 그 장기의 기능에 어떤 식으로 발현이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는 게 바로 조직을 통해서 인체를 살펴보는 거고요. 또 바로 그 조직의 관점에서 아로마 세라피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신경 조직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의 모든 것과 연결되어서요. 우리 몸의 세포 간, 그리고 조직과 조직 간, 그리고 계통 간에 우리 몸의 모든 네트워크로 이 소통을 하는 그 연결망이 바로 신경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의 핵심, 신경 조직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 신경 조직과 관련된 에센셜 오일의 프로퍼티, 달리 말해서 에센셜 오일의 작용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확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용들에 대해서 머릿속에 이렇게 딱 정리를 해놓은 상태, 개념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신경 조직의 그런 작동 원리나 기능 방식이나 이런 걸 살펴보고요. 이게 실제로 우리 몸의 각각의 어떤 부분들과 연결이 되었을 때, 그리고 우리 몸의 전체 시스템 속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면서 에센셜 오일이 가지는 이런 효능이 바로 이 부분에서 작동을 하는 거구나. 그거를 하나하나 매칭을 해보는 거예요. 네. 먼저 우리 몸의 모든 장기들은요, 이 토닉 효과를 나타내는 용어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주요 장기들이요. 토닉이라는 건 무언가 기능을 강화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튼튼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어떤 장기나 어떤 조직이나 어떤 부분을요. 그래서 신경계를 강화시켜주는 거예요. 신경계를 튼튼하게 해주는 거는 널바인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널바인 자체의 뜻이 신경계를 강장시킨다, 신경계를 강화시킨다, 이런 효과를 가진 작용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경조직을 이야기하면서 이 신경조직의 에센셜 오일, 아로마 세라피가 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작용이 널바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널바인, 신경계가 강화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떤 부분들이, 어떤 조건들이 충족이 되어야 하는가, 그 부분을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 몸이 기본적으로 그 기능을 유지하는 거, 건강하다는 그 상태를 유지하는 기본 조건이 있어요. 바로 밸런스, 우리말로 균형이라고 하죠. 네.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딱 적정 상태를 유지할 때 우리 몸은 건강하게 작동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런 보건의료의 관점에서 뭐 의학이나 간호학의 관점에서는 항상성이라는 용어로 표현을 해요. 영어로는 호메오스타시스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 호메오스타시스라는 게요. 딱 적정 상태로 균형을 유지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무언가가 조금 부족해져요. 그러면은 얘를 정상 범위로 끌어올리는 우리 몸의 작동 원리요. 뭔가가 너무 과도해져요. 그랬을 때는 이번에는 이거를 좀 완화시켜서 끌어내려서 다시 정상 범위 안으로 가지고 오는 거. 이게 바로 항상성이고, 이 항상성이라는 게 그러니까 뭐예요? 밸런스, 균형을 맞춰주는 역동적인 움직임인 거예요. 그래서 신경계도 건강하려면요, 토닉이 되려면요, 그 균형이 잘 맞춰져야 되거든요. 근데 균형이라는 건요, 어느 한 상태에 딱 고정되어 있는 걸 의미하지는 않아요. 사실 살아있는 생명체가 어느 한 상태에 딱 고정이 될 수는 없잖아요. 어떤 한 상태에 고정이 되는 게 가능해지는 거는 죽었을 때가 아닐까요? 네. 아니면 무생물이거나. 근데 무생물 자체도요, 사실 엄밀히 따져보면 그 깊은 곳까지, 정말 양자의 수준까지 들어가 보면은 계속해서 역동적인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있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요, 절대로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네. 계속해서 움직여요. 그 끊임없는 움직임 속에서 균형으로 돌아오는 그 성질, 그게 밸런스. 예, 성질이라기보다 힘이라는 표현이 더 낫겠네요. 균형 상태로 돌아오고자 하는 힘이요. 정상 범위 안으로 들어오고자 하는, 적정 범위 안으로 들어오고자 하는 그 힘이 유지가 될 때 신경계도 건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밸런스에 해당되는 에센셜 오일의 작용이 세다티브, 릴렉선트, 세팔릭 이런 게 있어요. 물론 이거 말고도 또 다양한 용어로 파생되어 나갈 수는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기본적인 이 신경계의 균형을 맞춰주는 작용을 표현한 용어는 이 세 가지가 아닐까 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먼저 세다티브랑 릴렉선트는 둘 다 이완을 시켜주는 거예요. 진정시켜주는 거예요. 편안하게. 네. 그래서 우리 뭔가 막 긴장될 때 릴렉스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세다티브와 릴렉선트를 또 이 두 개를 굳이 비교를 한다면요, 세다티브는 뭔가 완전히 이완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편안하게 이완이 돼서 잠에 들 수 있는 상태까지 가는 거, 예, 푹 다운 시켜주는 게 세다티브라고 한다면, 릴렉선트는요, 딱 적당히 기분 좋은 상태로 이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오히려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을 때, 무언가 제대로 할 수 없을 때 적당히 이완을 시켜줘서 아주 효과적으로 어떤 행위를, 무슨 일을 할 수 있게, 어떤 사고 과정을 진행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릴렉선트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너무 과도하게 활성화되지도 않고 너무 과도하게 이완되지도 않은 딱 중간 상태, 적정 상태를 유지해주는 게 어떻게 보면 릴렉선트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세다티브가 완전히 이완이면은 릴렉선트는 딱 균형 잡힌, 기분 좋은 이완 상태? 그럼 세팔릭은 거기서 이제 좀 더 활성화가 된 상태를 말하는 거겠죠. 네. 세팔릭은 정신작용을 명료하게 촉진시켜주는 걸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신경계에서 이 세팔릭이라는 단어는 다른 조직이나 계통이나 아니면 다른 장기의 그 에센셜 오일의 작용에 대한 표현으로 연결시켜 봤을 때는 스티뮬런트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아로마 세라피의 효능에서 스티뮬런트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이게 우리말로 해석할 때 뭔가 자극시킨다
라는 말로 해석이 돼서 우리 너무 자극적이야. 자극하지 마. 이런 단어를 쓰다 보니까 자극이라는 말이 좀 부정적으로 들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의 스티뮬런트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자극을 준다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활성화시켜준다. 네, 기능을 활성화시켜준다. 촉진시켜준다. 이런 단어로 해석을 하는 게 이 스티뮬런트가 표현하고자 하는 더 적절한 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팔릭이라는 게 바로 뇌, 신경계의 활동을 촉진시켜주는 것, 강화시켜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연속성 현상이 있는 거죠. 세다티브, 릴렉선트, 세팔릭이요. 네, 이 작용이 왜 균형을 맞춰주는 작용인 거예요? 혹시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덧붙이자면, 뭔가 내가 너무나 막 일에 매몰돼서요. 몸이 바짝 긴장한 채로 머리가 팽팽팽팽 돌아가고 있어요. 밤에 잘 때가 됐는데도 계속해서 내 몸은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예요. 예. 이 세팔릭이라는 기능이 너무 과도해진 상태라고 볼 수가 있죠. 여기서 더 나아가서 더 막 과열되게 몸이 움직이고 있는 상태, 몸의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밤이 돼서 자야 돼요. 그러면은 그 과도하게 활성화된 상태를 좀 끌고 내려와서 몸이 이제 잠을 잘 수 있는 상태로 준비가 되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 세다티브 효과를 가진 에센셜 오일을 사용함으로써 우리의 생체 리듬에 맞는 그 타이밍에 맞는 몸의 상태를 만들어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반대로요.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막 활기차게 시작해야 될 때인데 잠에서 안 깨고 자꾸만 몸이 축축 처져요. 그럴 때는 세다티브, 릴렉선트, 세팔릭 중에서 어떤 프로퍼티를 가진 에센셜 오일이 도움이 될까요? 세팔릭이겠죠. 뭔가 정신을 깨우고 명료하게 해주고 신경작용, 정신작용을 활발하게 촉진시켜줄 수 있는 무언가, 내 뇌를 깨울 수 있는 무언가를 써주면은 잠에서 깨면서 다시 내 몸도 활기를 충전시킬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 밸런스라는 거는 또 어떤 한 가지 상태에 딱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또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기도 하거든요. 결국 우리 몸의 건강한 밸런스라는 거요. 특히 신경계에서 이 밸런스라는 거는 우리의 생체 리듬이 있죠. 하루를 단위로 하는 생체 리듬도 있을 거고요. 계절을 단위로 하는 생체 리듬도 있을 거고요. 우리 생애 주기요. 태어나서부터 나이가 들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 전생의 주기에 따른 생체 리듬도 있을 거예요. 각각의 생체 리듬에 맞게 지금 이 순간의 적정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적정 상태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는 작용이 바로 밸런스, 균형을 잡아주는 작용인 거고요. 그래서 어떤 순간에는 세다티브가 그런 밸런스를 맞춰줄 수 있는 거고, 또 어떤 순간은 릴렉선트가, 어떤 때는 세팔릭이 그 밸런스를 맞춰주는 작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 생체 리듬에 맞게 그 타이밍에 맞게 우리의 몸이 적정 상태로 조절이 됨으로써 신경계는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너무 과도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축 처지지도 않게 적정 기능을 함으로써 신경계가 그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본다면요.
뭔가 신경계 작용에 신경 조직의 균형이 잡혀 있다는 것은요. 어, 다양한 우리 몸의 조절 상태가 조절 기능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안티디프레선트, 앵자이어리틱 이거는 감정적인 부분이죠. 항우울, 항불안 작용을 말하는 거거든요. 내가 너무 가라앉아 있어요. 이 상태가 지속되면서 우울함이 증폭이 되고 그게 더 심해졌을 때 우울증에까지 이르게 될 수가 있는데요. 삶이 너무 무기력해지고 뭔가 동기가 사라지고 다양한 이유로 이런 신경작용의 균형이 깨짐으로써 우울증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우울한 감정이 지배적인 감정이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안티디프레선트, 항우울 작용을 하는 무언가로 우리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유할 때 다시 그 윗단계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런 균형이 너바인 신경계를 강화시켜 주는 거죠. 앵자이오리틱도 마찬가지죠. 어떤 과도한 불안이 나의 일상생활을 불가능하게 만들 때요. 나의 몸과 마음을 힘들게 만들 때 그 불안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무언가를 활용을 해서 불안의 수준이 완화가 되면서 불안의 정도가 감소하면서 다시 밸런스, 균형을 잡을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 아날제직, 스파즈몰리틱, 이거는 통증에 관한 작용이죠. 아날제직은 진통작용을 말하는 거고,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작용이요. 스파즈몰리틱은 통증 중에서도요, 근육의 경련이 일어나서 생기는 그런 경련성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통증 자체보다는 그 경련을 완화시켜 줌으로써 통증을 완화시켜 주는 작용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날제직도요. 이 신경 조직에서 직접적으로 신경계를 통해서 하게 되는 작용 중에 하나인 거고요. 스파즈몰리틱도 마찬가지인데 이 스파즈몰리틱은 또 우리가 신경조직 다음에 근육조직을 살펴보게 될 거거든요. 이 두 개가 맞물려서 일어나게 되는 게 바로 근육의 불규칙적인 수축과 이완 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수축과 이완의 그 리듬이 깨져버림으로써 근육에 경련이 생기고 뭔가 근육의 움직임에 문제가 생기면서 통증이나 염증이 유발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예방하고 완화해주는 게 스파즈몰리틱인데, 그래서 이 부분은 근육 조직에서 따로 다루게 될 부분이기도 해요. 하지만 이 작용의 시발점은 신경 조직이라는 거, 신경계라는 거. 그래서 여기 함께 넣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개념이죠. 어떻게 보면 너바인 신경계를 강화시킨다는 거예요. 신경계가 강화되기 위해서는 이 밑에 있는 작용들이요. 밸런스, 균형이 잘 맞춰지는 상태, 균형으로 돌아오는 힘이 온전히 발휘되는 상태에 있어야 되는 거고요. 또 균형이 깨져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들이 치유가 될 때 이 너바인 신경계가 강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신경계가 강화되었을 때요. 신경계가 제대로 작동을 할 때 우리 몸의 순환, 면역, 내분비는 호르몬 분비하는 기능이죠. 그리고 근골격, 근육과 뼈, 그리고 피부, 소화, 생식 기능 같은 우리 몸에 여기 나와 있는 거 사실 뭐예요? 우리 몸의 전체 부분 전부 다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 몸의 모든 부분의 작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그 건강을 더 증진시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작점이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신경 조직을 제일 처음에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사실 여기 이 표로도 이미 충분히 설명이 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아로마 세라피 해부 생리학에서 이제 인체 계통별로
다양한 그 작동 원리나 거기에 적용할 수 있는 아로마 세라피들을 살펴봤는데요. 결국은요, 순환계의 문제든 면역계의 문제든 내분비계의 문제든 다른 어떤 부분의 문제든요. 뭔가 여기에 불균형을 초래하고 기능의 장애를 초래하는 게 현대사회에서는 참 많은 그 원인을 제공하는 게 스트레스, 우리가 소위 스트레스라고 부르는 그 자극이죠. 네. 그 외부에서 그리고 나의 몸 안에서 발생하는 그 자극들이요. 그 자극들이 우리 몸에 신경계 스트레스 반응을 활성화시키고 그러면서 또 그 스트레스 반응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리고 활성화되는 그런 다양한 성분들, 물질들 그런 것들이 순환기계나 면역기계나 이런 우리 몸의 곳곳에 거의 모든 곳에 또 안 좋은 영향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럼으로써 결과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거는 어떤 우리 몸의 어떤 부분의 문제로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간단하게는 스트레스성 위염이나 과민성 대장염이나 아니면은 심근경색, 협심증, 동맥경화 이런 순환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갑자기 어디 혈관이 막혀서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갈 수도 있는 거고요. 호르몬의 불균형이 생겨가지고 문제가 되고 불편한 증상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생식기능의 문제도 참 이 스트레스와 연결돼가지고 많은 부분들이 더 악화되는 사례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면서 많이 목격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네. 이 많은 부분들이요. 신경 조직, 그리고 이 신경 조직으로 이루어진 신경계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로마 세라피에서요. 사실 이 신경계에 이 널바인이라는 신경계를 강화시켜주는 그리고 밸런스 균형을 잡아주는 이런 부분의 아로마 세라피가 적용이 되고 그 효과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정말 엄청난 일을 이 아로마 세라피가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 신경 조직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신경 조직의 기본 구조는요.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을 이루는 거잖아요. 이 신경 조직을 이루는 대표적인 세포. 신경세포, 뉴런이라고 하죠. 우리 신경세포와 또 신경교세포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신경 조직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예요. 그럼 먼저 신경세포, 뉴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크게 봤을 때는요. 뉴런은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 그림이 그 뉴런의 구성 요소들을 설명해주고 있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어떤 사람이 선인장 가시에 찔렸어요. 아파를 느끼려면은 신경이 이렇게 돌아서 여기까지 와야지 아파라는 반응이 느껴져요. 상당히 긴 길을 통해서 와서 느껴지죠. 근데요. 우리는 그렇게 가시 찔리면 바로 아프지 좀 있어야지 한참 지나야지 아픈 거 아니잖아요. 그만큼 이 신경계의 전달 속도가 빠르다는 거죠. 예, 무지 빠르다는 거예요. 이 전달되는 경로를요 보면은 이거는 모든 전달 경로가 다 이렇다는 건 아니고 보통 이렇다, 대표적으로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먼저 뭔가 이 가시에 찔리든 어디에 부딪히든 아니요 이런 물리적인 충격이 아니라서 어떤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건 다양한 그런 자극들이요 외부에서 나에게로 들어와요. 내 몸으로 전달이 돼요.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신경계가 그 신호를 딱 낚아채가지고 그 신호를 받아서 어디로 가느냐? 우리 뇌로 전달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바깥에서 들어온 감각을 딱 받아가지고 전달해 주는 그 신경세포를 우리는 구심성 뉴런 혹은 구심성 신경세포, 구심성 뉴런, 그리고 감각성 뉴런이라고도 해요. 영어로는 센서리 뉴런이라고도 하거든요. 네, 이 구심성
원심성이라는 거는 해부 생리학에서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계속해서 나와요. 신경계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 다양한 그 부분에서 구심성, 원심성이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알아두시면은 나중에라도 여러분들이 이런 우리 몸의 해부학이나 해부 생리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읽을 때 편하실 거예요. 구심성은요, 들어가는 거예요. 정보가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인풋의 개념이에요. 구심성은 인풋에 작용을 하는 부분 세포를 구심성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아웃풋, 그게 나오는 거, 출력되는 게 원심성이라는 단어를 써요. 네. 잠깐 용어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렇게 인풋, 뭔가 정보가 안으로 우리 뇌로 전달되는 거, 구심성 뉴런, 감각성 뉴런. 그래서 얘가 중간에 이런 인터뉴런이라는 거 있죠. 중간 전달자, 중간에서 전달해주는 신경세포를 지나서 이제 여기가 바로 뇌의 우리 대뇌 수준이에요. 대뇌 수준에서 이 정보, 받아들인 정보를 처리를 해서 해석을 해서 어떻게 반응해? 이제 명령을 내보내는 거예요. 그게 원심성 뉴런. 또 이게 원심성 뉴런에는 채성 운동, 그러니까 운동신경 모터 뉴런도 있고요. 이게 자율신경 뉴런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아따가 하면서 손을 움츠리는 반응을 보이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운동신경, 채성 운동 뉴런이 되는 거예요. 영어로는 모터 뉴런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크게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럼 이 뉴런 자체, 신경세포 자체의 구조를 살펴볼게요. 물론 신경세포가 종류가 되게 다양해요. 모든 세포들이 다 똑같은 모양을 갖추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서 갖출 거 다 갖추고 있는 대표적인 모양의 신경세포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여기 보면은 모든 세포는요, 세포 안에 세포핵이 있죠. 그리고 그 세포핵 안에는요, RNA, DNA, 유전 정보 핵심을 담고 있는 핵수체가 있어요. 신경세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 세포핵이 있고 세포핵 가운데 그 유전 정보, 핵심 정보를 담고 있는 핵수체가 있죠. 그 다음에 이 세포질이잖아요. 이 바깥 부분이. 근데 이 신경세포는요. 다른 세포들은 동글동글 예쁘게 생겼는데요. 얘는 나뭇가지가 뻗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쭉쭉쭉쭉 가지가 뻗친 모양으로 생긴 게 또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게 가지 모양의 돌기라고 해서 덴드로이트, 우리말로는 수상 돌기라고 번역을 해요. 네, 이 한자라서 그런데요. 이게 가지 모양의 돌기라는 뜻이에요. 우리말로 표현을 하면요. 그래서 수상 돌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세포핵이 있는 데가 이 세포의 머리잖아요. 이 세포, 이게 다 한 덩어리거든요. 그래서 세포 머리가 있고요. 이렇게 이 줄기를 따라가다 보면은 요 끝에 축상 말단이 있어요. 이 신경세포의 끝부분이라는 거예요. 이 끝부분은 또 다른 신경세포의 바로 요 부분하고 연결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 신경세포 하나에서 다음 신경세포로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신호가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길다랗게 생긴 이 허리 부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뉴런, 신경세포의 허리 부분에 보면은 이 뭔가가 감싸져 있어요. 이거 김밥을 김으로 감싸듯이 전선을 피복으로 감싸듯이 뭔가가 감싸져 있죠. 근데 이거 전선 피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얘 역할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얘네들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게 그리고 또 이렇게 쭉 다 감싸고 있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또 네. 속살이 드러나 있는 상태에서 띄엄띄엄 감싸고 있죠. 이것도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일단 구조부터 보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이렇게 쭉 이 허리부터 해가지고 얘네 다 축삭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게 여기 끝에 있는 축삭이어서 얘를 축삭 말단이라고 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 축삭은 어떤 기능을 하는 거냐. 여기에 어떤 전기 신호가 발생을 했어요. 그럼 이게 이 축삭을 따라서 이게 통로가 되어서 전기 신호가 쭉 전달이 돼요. 축삭 말단까지. 그럼 이 축삭 말단에서 연결된 다음 신경세포로 또 전기 신호가 쭉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축삭은 전기 신호가 전달되는 통로, 말 그대로 전선이라고 볼 수 있죠. 거기에 이렇게
전선 피복처럼 감싸져 있는 얘네들이 영어로는 마이오렌실스고 우리말로는 수초라고 해요. 이거를 순 우리말로 해서 마리집이라고 또 해석을 하기도 하거든요. 두 개 용어 같은 말이에요. 수초나 마리집이나. 얘가 중요한 역할을 해요. 네. 그건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초로 감싸진 부분들 사이사이에 이 속살이 드러나 있잖아요. 이 부분을 또 따로 부르는 말이 있어요. 랑비의 결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수반세포로 감싸진 요 부분 있죠. 여기에도 뭔가 동글동글한 게 있잖아요. 이것도 세포 핵이에요. 그 말은 얘도 세포, 하나의 세포라는 얘기죠. 이게 바로 슈반세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요, 신경세포가 이 수초가 있는 세포가 있고요. 수초가 없는 그냥 맨살이 드러나 있는 신경세포도 있어요. 네. 그래서 걔네들이 또 각각 그 특징들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통은 이렇게 생겼는데 요 수초가 있는 신경세포도 있고 없는 신경세포도 있다. 뭐 그 정도로 구분을 하는 거. 수초성 뉴런 그리고 무수초성 뉴런 이 정도 구분하는 게 가장 대표적인 구분이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신경세포하고 신경조직을 이루는 기본 세포 하나 또 하나 있었죠. 신경교세포예요. 이거 뉴로글리아라고 하는데요. 종류가 몇 개가 있어요. 예전에는요, 신경교세포가 그냥 이게 신경세포들이 길다랗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얼기설기 있는데, 이 뭔가 서로 찌부가 돼가지고, 이게 제대로 전기신호가 전달이 안 되거나, 뭐 서로 이렇게 모양이 틀어져가지고, 그 연결이 끊겨버리거나,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신경교세포가 뭔가 이렇게 얘네들 이렇게 딱 붙잡아주고 있는,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켜주는 그런 지지대 역할을 하는 거다. 그렇게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연구가 점점점 발전하다 보니까 그 많은 연구들 속에서 신경교세포가 단순한 지지대 역할만 하는 게 아니었네.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구나. 그런 게 이제 하나 둘 밝혀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크게 이 신경교세포의 작용이 밝혀진 게 지금 여기 제가 제시한 신경교세포들이거든요. 그래서 좀 하나하나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먼저 여기 희소돌기 악교세포 있죠. 영어로는 올리고덴드로사이트예요. 여기 그림에서 찾으셨나요? 네, 여기 있죠. 올리고덴드로사이트요. 이 희소돌기 악교세포인데요. 이 희소돌기 악교세포가 어디에 있나, 어떤 모양새로 있나 보면, 얘가 어떤 역할을 하는 애구나. 좀 쉽게 짐작할 수가 있어요. 이거 뭐예요? 얘네들이 어디로 이렇게 쫙쫙 촉수 같은 걸로 이렇게 딱 빨판 같은 걸로 쫙 잡고 있어요? 뉴런, 신경세포의 수초를 잡고 있잖아요. 네. 바로 이 희소돌기 악교세포는요, 수초를 만드는 일을 하는 신경교세포인 거예요.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수초가 이 신경세포 신호 전달에서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거든요. 근데 그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는 수초를 이 희소돌기 악교세포가 만들고 있는 거예요. 네. 아주 진짜 중요한 신경교세포입니다. 그 다음에 뇌실막세포라는 게 있어요. 엔디멀셀인데, 엔디멀셀 어디 있죠? 네, 여기에 있습니다. 얘는요, 이렇게 이렇게 뭔가 장벽을 친 것 같죠? 예. 실제로 장벽이에요, 이거. 뇌척수액 있잖아요. 뇌척수액이 흐르는 그 공간에 장벽이 되어주는 세포예요. 그러면서 요 세포 자체가 뇌척수액을 만들고 또 그 뇌척수액이 잘 순환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세 악교세포가 있어요. 마이크로글리아.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마이크로글리아. 여기 나와 있죠. 얘는 뭔가 떨어져 있어. 독립적인 작용을 하는 애들 같죠. 그리고 왠지 생긴 게 이 뇌실막세포 보세요. 얘는 딱 고정이 되어서 움직이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팍 들지 않아요? 실제로 그렇거든요. 딱 고정되어 있는 구조물처럼 이렇게 자리가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마이크로글리아는요. 네.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얘는요, 뇌 속에 있는 대식세포예요.
우리 몸속에서 돼식세포가 하는 일이 몸속에 어떤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걔를 꿀꺽 삼켜서 분해를 해서 우리 몸에 아무런 작용도 할 수 없는 상태로 분해를 해서 배출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돼식세포는 우리 몸의 청소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바로 우리 뇌 속의 청소기가 이 미세악교 세포인 거예요. 그래서 미세악교 세포가요, 아주 잘 작동을 해야지만 우리 뇌에 불필요하게 노폐물이 쌓이거나 아니면 뭔가 이물질이 침입했는데 걔네들이 쌓여가지고 문제가 되거나 그런 일을 예방할 수가 있어요. 근데 또 그 반대작용으로요. 그렇다고 이 미세악교 세포가 많아져서 아주 활발하게 정말 그 기능이 점점 계속해서 활발해지면 좋은 걸까요? 네. 그럴 때도 또 문제가 생겨요. 얘네들이요. 뭔가 필요 없는 거, 노폐물이나 아니면은 그런 이물질이나 그런 것만 싹싹 빨아들이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부분, 이런 신경세포들까지도 얘네들 다 먹어치울 수가 있거든요. 그 작용이 너무 과도해지면요. 그러니까 이 미세악교 세포가 딱 정말 우리 앞에 봤던 밸런스, 균형 잡힌 상태로 작동할 수 있게 하는 게 뇌 건강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뇌의 면역작용에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짐작하실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별악교 세포가 있어요. 네, 이거는 아스트로사이트, 말 그대로 별 모양으로 생겨가지고, 네, 스타 하늘에 반짝이는 별 모양처럼 생겨서 이름이 아스트로사이트라고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스트로를요, 별이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안 하고 성상이라고 한문으로 쓰기도 해요. 성상 악교세포, 별 악교세포 똑같은 걸 지칭하는 거고요. 여기 보면은 여기 이 모양이요. 이게 별처럼 생겼다. 그러니까 현미경으로 관찰을 해서 발견을 했을 거 아니에요. 현미경을 딱 봤는데 우리 머릿속에, 우리 뇌 속에 별이 살고 있네. 그렇게 발견을 하게 된 거죠. 너무 시적인 표현이기도 하죠. 이 별악교 세포가 하는 일은요, 신경을 지지해주는 작용이요. 그러니까 우리 처음에 신경교세포는 이 뉴런들이 딱 자기 자리를 잡고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뭔가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지지대 역할을 하는 거야 라고 알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그 지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 별악교 세포가요. 그리고 뇌혈관 장벽을 보호해주는 역할도 해요. 혈관 내장벽, 네, 혈관 내장벽, 혈관 내장벽이라고 하는 게 낫겠네요. 영어로는 이게 BBB라고 흔히 많이 표현이 되어지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우리 몸의 혈액순환은요, 온몸으로 다 연결되어 있죠. 그런데 유독 뇌로 가는 그 혈관 통로에는요, 보초가 삼엄해요. 여기는 아무나 똑같이 혈관이 연결되어 있었다고 해도 그 혈관 안에 있는 거 아무거나 뇌혈관으로 통과시켜주지 않아요. 이 보초가 검문을 해서 통과하는 애들만 내 혈관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바로 그 보초 역할을 하는 게 혈관 내장벽, BBB인데 그 BBB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별악교 세포가요. 그러니까 별악교 세포가 뭔가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요, 이 혈관 내장벽의 보초 역할에 문제가 생기게 될 수 있겠죠. 그러면은 뇌로 들어가면은 안 되는 것들이 혈관을 타고 뇌로 들어가서 무언가 뇌에 손상을 입히거나 문제를 초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역할이죠. 별악교 세포 역할도요. 그 다음에 신경성장인자를 분비해요. 이거는 우리 몸에 이 신경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분의 성장인자들이 분비가 되거든요. 뭔가 세포가 파괴가 되거나 어디 손상이 되거나 그랬을 때요, 그 부분에 다시 세포가 재생될 수 있도록 촉진해주는 작용을 하는 물질이 바로 성장인자거든요. 그러니까 신경에도 그런 물질이 분비가 되어서 신경의 일정 부분 손상이 있을 때 그 부분에서 세포 재생을 촉진시켜주는 인자가 우리 신경 조직에도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경 성장 인자를 분비하는 게 바로 별악교 세포예요. 그래서 이 별악교 세포는요, 그런 뇌 퇴행, 노화,
신경세포와도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신경교세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중추신경 계통의 화학적인 환경을 또 안정화시켜주고 뉴런에 영양을 공급을 해주는 역할도 해요. 이것들이 다 이 신경 성장 인자를 분비하는 것과 연결되는 작용들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신경교세포의 작용도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신경 조직이 하는 일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 제일 앞에 그림에서 봤죠. 신경세포와 신경세포가 서로서로 연결이 되어가지고 신호가 전달돼가지고 우리 몸의 말단까지 와서 그 뭔가 반응을 해야 되는 부분까지 와서 반응이 일어나게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신경세포와 신경세포 사이에 그 연결 부위거든요. 거기를 시냅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시냅스를 중심으로 이 신경 조직의 신호 전달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신경계 세포가, 그러니까 뉴런에서 뉴런으로, 신경세포에서 신경세포로 신호가 전달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예요. 전기 신호가 그대로 전달되는 방식이 있고요. 화학 신호로 중간에 전달 방식이 바뀌었다가 또 전기 신호로 바뀌어서 전달되는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신경세포 안에서는 전기가 신호로서 쫙 이동을 하죠. 그러다가 이 신경세포에서 새로운 신경세포로 넘어갈 때요. 여기는 어떻게 돼 있어요? 두 개가 다리가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 다리를 통해서 전기 신호가 끊김이 없이 그냥 쭉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빠른 속도로 그 신호가 쫙 다이렉트로 지나가겠죠. 네. 그런데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지는 않아요. 신경세포 중에 이렇게 연결된 부분보다 더 많은 게 떨어져 있는 거. 신경세포와 신경세포가 이렇게 서로서로 떨어져 있어요. 이 사이에 마치 강이 흐르는 것처럼 이렇게 간격이 있는 게 또 많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로는 이 사이의 공간을 전기 신호가 직접적으로 통과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신호를 주는 방식이 여기서는 좀 달라져요. 전기 신호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그 전기 신호의 메시지를 받아서 전달해 줄 수 있는 화학 분비 물질들이 있어요. 이 알갱이들이요. 이 알갱이들이 여기까지 온 신호의 메시지를 전달받아서 그 다음 뉴런으로 헤엄쳐 가가지고 전달을 해줘요. 앞에 신경세포에서, 앞에 뉴런에서 이러이러한 메시지가 왔어요 하고 전령이 되어서 이렇게 전달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신호를 받아서 그걸 다시 전기 신호로 만들어서 다음 뉴런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화학 신호라고 하거든요.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전달이 되는데 우리가 다루게 될 우리 몸에서 작동하는 주요 그런 신경 전달이 대부분 이 화학 신호로 이루어져요. 그리고 바로 이 공간을 시냅스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이 신경세포와 신경세포가 서로 만나는 지점의 이 간극이요. 이 간극에서 이 화학신호, 물질이 분비가 되어서 얘네들이 헤엄쳐서 다음 신경세포에 도달하는 이 공간 있죠. 이 공간이 시냅스 공간이에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하지만 이런 전기신호, 이런 방식으로도 작동하는 신경세포들의 부분이 있다는 거, 네, 이 부분도 기억해 두시는 게 필요해서 여기 두 가지 신호 전달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 이 부분이요, 혹은 이 부분이요, 바로 여기에요. 이거 앞에서 봤던 그림이잖아요. 어떤 자극이 신호가 돼서 전달이 되어서 다음 신경세포로 연결이 되어서 다음 신경세포로 연결이 되는 이 신경세포와 신경세포 사이 연결되는 이 사이의 공간, 이 공간이 바로 여기가 바로 시냅스인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 뉴런 신경세포의 기본적인 신호 전달 기전이 어떤지 살펴볼게요. 이 기본적인 신호 전달 기전은요, 이 세포와 세포 사이의 전달 말고요, 이 세포 안에서, 신경세포 안에서 어떻게 전기 신호가 여기에 이 머리에서
머리에서 생기는 혹은 머리에서 받은 전기 신호가 어떻게 이 허리를 따라서 꼬리까지 가느냐, 이거를 살펴볼 거예요. 이걸 설명해 주는 그림이 여기 바로 이 메인에 있는 그림이거든요. 네. 지금 이게 이 길다란 톤으로 표현한 게 바로 여기 축삭 부분이에요. 여기가 머리 부분, 여기가 축삭 말달 터미널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죠, 요거. 피복 감싸진 거. 이게 수초예요. 마이일린 시스. 네. 이렇게 수초로 감싸져 있는데요. 여기 또 수초와 수초 사이에 맨살이 드러난 부분, 여기 랑비의 결절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바로 여기 머리에서 전기 신호가 딱 발생을 하거나 받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 이 통로를 따라서 축삭이죠. 축삭을 따라서 신호가 가야 되는데요. 일단 여기까지 딱 갔어요. 그럼 이 수초가 감싸져 있는 부분은 그냥 쉽게 쑥 통과해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얘가 전선 피본 역할을 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기 신호가 바깥으로 새어나가지 않고 이 길로만 빠르게 딱 집중해서 갈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수초의 역할인 거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수초가 없는 부분으로 가요. 그럼 여기서는요, 얘네들이 이제 이 감싸주는 부분이 없어지니까 여기까지 온 전기 신호가 옆으로 셀 수가 있거든요. 다른 데로 막 새면서 이게 새길로 새는 애들이 많아지면서 속도도 늦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바로 여기 이 맨살이 드러난 랑비의 결절 부분에서요, 이 세포 밖에 있는 나트륨이 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작용이 일어나게 돼요. 이게 이 세포막이라고 하면은 이 세포막에 존재하는 나트륨 채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전기 신호가 여기까지 딱 왔으면은 이 나트륨 채널, 그러니까 나트륨이 들어올 수 있는 전용 통로가 열리게 돼요. 근데 이 통로는 자동문처럼 작동되는 방식이에요. 자동문은요, 거기 전기가 공급이 될 때, 네, 그게 작동 버튼이 온 상태가 됐어요. 전기가 들어올 때만 자동문이 열렸다 닫혔다 하죠. 근데 전기가 꺼졌어요. 오프 상태가 되면 자동문은 어떻게 돼요? 아무리 사람이 앞에 가서 서도 그 자동문은 닫힌 상태로 움직이지 않게 되죠. 이 나트륨 채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자극이 와서 전기 신호가 발생을 해서 이렇게 첫 번째 통로로 딱 진입을 했어요. 입구로 진입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으면은 이제 여기 전기 신호가 켜지는 거예요. 여기 전기 신호가 들어오면서 이 나트륨이 들어올 수 있는 자동문이 쫙 나트륨 채널이 열리게 돼요. 그럼 여기서 나트륨이 들어오게 되면은 세포 안으로 나트륨이 들어오게 된다는 건요. 여기 보면 나트륨에 플러스 표시되어 있죠. 네. 이 전압이 플러스가 되면서 여기에 이제 전원이 켜지게 됐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여기까지 전기 신호가 왔는데 나트륨이 들어와서 여기 이 길의 전원도 다시 켜서 그래 이렇게 통과할 수 있게 컨베이어 벨트, 멈춰져 있는 컨베이어 벨트가 가동하도록 전원을 켜주는 거예요. 여기 나트륨이 들어오면서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어때요? 네, 또다시 수초가 감싸고 있으니까 여기는 특별하게 전원을 켤 필요 없이 무사 통과예요. 근데 또 여기 감싸져 있지 않은 맨살이 드러난 부분이 또 왔네요. 여기는 이 힘으로 통과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또 전원 버튼을 켜야 돼요. 전기가 공급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때도 여기까지 딱 왔으면은 이 문을 여는 온 버튼이 눌려지고 나트륨이 이 열린 문으로 또 들어와서 여기 컨베이어 벨트가 작동을 시작하면서 이 전기 신호가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탈분극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죠. 탈분극이라는 거는 뒤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전기 신호 버튼이 온이 된 상태, 작동 상태에 있다는 거를 의미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기 신호가 여기까지 이동하는 거, 작동 버튼 눌러줘서 여기까지 이동이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또 다른
저 추가 전원이 공급이 돼야지만 컨베이어 벨트가 움직여요. 그래가지고 나트륨 채널을 열어서 네, 나트륨이 들어오게 해서 추가 전력을 공급해서 컨베이어 벨트가 여기까지 움직이게 하고 여기서는 이제 자동으로 네, 움직여져요. 자동으로 또 움직여지고 여기서 또 버튼 눌러서 여기까지 지나가게 하고 이런 식으로 신호가 전달이 되게 돼요. 이 신경세포 안에서요. 그래서 그 신경세포 안에서 제가 전원 버튼을 눌러서 전원을 ON 시킨 상태로 만든다는 거. 그게 공식적인 명칭으로는 활동 전위를 생성한다고 하거든요. 액션 포텐셜이요. 그러니까 이게 전기 스위치를 켠다는 얘기예요. 활동 전위가 만들어진다는 건요. 그래서 먼저 1번 여기에요. 뭔가 자극이 들어와요. 아까 여기 신경세포 머리에서 자극이 들어와요. 그랬을 때 자극이 들어왔을 때 이 전기 신호가 여기 머리에서부터 이게 이 화살표가 이쪽으로 오는 게 더 낫겠네요. 자극이 들어왔을 때 이 머리에서부터 꼬리 쪽으로 쭉 전기 신호가 통과가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활동 전위가 생성되는 걸 보여주는 게 지금 옆에 있는 그림이거든요. 먼저 자극이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요. 여기가 바로 이 아랫부분 있죠. 노란색과 살짝 살구색. 네.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이 바로 여기에요. 요 통로. 요 부분 말하는 거예요. 축삭 부분. 그리고 요 바깥에가 여기 세포 바깥 부분이에요. 근데 보통 세포 바깥 부분의 액체, 익스트라셀룰라 플루이드라는 건요. 뭐 세포 사이에 그 간질 부분의 액체를 말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혈액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경세포 옆으로 통과하는 혈액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혈관 속에서 이 혈액 속에서 이제 나트륨 성분, 뭐 다양한 성분들이 둥둥둥둥 섞여 있죠. 근데 거기에 나트륨 성분도 이제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요, 이 나트륨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요. 지금 여기 보면 나트륨 채널이 이 초록색 C거든요. 얘가 나트륨이 들어갈 수 있는 자동문이에요. 아직 전력이 공급되지 않은 상태예요. 여기 가고 있어요. 자극이 지금 주어졌으니까 여기 랑비의 결정까지 도착하지 못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자극이 가고 있는 상태예요. 이럴 때는 나트륨이 이 세포 여기 축삭 안으로 들어갈 수 없게 문이 닫혀져 있어요. 그 상태가 여기 그래프로 봤을 때 이거는 전기 신호를 이 그래프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그 기계의 신호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파를 볼 수 있는 EEG 그 그래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안정 상태에 있을 때 아직 전원 버튼이 켜지지 않았을 때 우리 뇌의 전력의 세기는 음전하예요. 마이너스 전하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70mV 상태로 있어요. 그 상태에 모든 문이 닫혀 있고 이 나트륨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 상태로 쉬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다가 2번이요. 여기 갑자기 전압이 쭉 올라갔죠. 플러스 40 정도까지 전압이 쭉 올라갔어요. 바로 이 2번 여기가 2번이거든요. 이게 전압이 올라가는데 이 세포에서 이 축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그거를 자세히 보여주는 게 이 그림이에요. 2번 탈분국이에요. 우리 앞에서 바로 봤던 그 탈분국이에요. 2번이. 여기 이 1번 그림과 2번 그림에서 바뀐 거 무엇이죠? 숨은 그림 찾기. 근데 이거 숨은 그림 찾기라고 하기에 너무 대놓고 바뀐 것들이 확 보여요. 가장 크게 바뀐 거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어떤 거예요? 여기에는 나트륨들이요. 여기 다 어디로 들어가고 있어요? 나트륨 채널. 나트륨이 통과하는 전용 자동문이 열리면서 여기로 나트륨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바뀐 게 무엇이 있죠? 찾으셨나요, 여러분? 여기요, 지금 얘네가 쉬는 상태에 있을 때는요, 이 세포가 쉬는 상태에 있을 때 세포 안의 전압이 음전하라고 했죠. 마이너스 70mV였어요. 그래서 이 세포 안에 다 마이너스, 세포 밖에가 플러스 이렇게 돼 있죠.
세포 밖에 양전하고 세포 안에 음전하였어요. 그런데 이 나트륨 채널이 열리면서 세포 안으로 쑥 들어가니까 나트륨은 양전하죠. 그래서 양전하가 세포 안으로 갑자기 대거 이동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세포 안에가 플러스가 돼버리고 이 플러스였던 나트륨이 세포 안으로 대거 이동해버리니까 세포 밖은 순식간에 마이너스가 돼버려요. 양전하, 음전하의 위치가 뒤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세포 안에 그 전압이 마이너스 70에서 순식간에 플러스 40 정도까지 쭉 올라가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전기 신호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되면서 전기 스위치가 눌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기 신호가 옆으로 전달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이 이제 이게 최대치까지 전압이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는 단계에 와요. 3번이요. 그래서 그 단계에서 지금 이 축삭 세포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를 보여주고 있는 게 이 3번 그림이에요. 그래서 3번은 재분극이라고 하죠. 재라는 말이 있으니까 다시 원상태로 복구되는 과정이 이제 놓이게 되는 거예요. 원상태로 복구가 될 때는요. 나트륨 문이 닫혔네요. 네. 나트륨 문이 닫히면서 어디 문이 열렸어요? 이 보라색 문이 열렸어요. 이 보라색 문은요. 칼륨이 통과하는 칼륨 전용 문이에요. 이 칼륨 전용 문이 열리면서 이제 세포 안에 있던 칼륨이 세포 바깥으로 빠져나가요. 칼륨도 양전하를 띤 전해질이에요. 그래서 양전하를 띤 전해질이 바깥으로 나가니까 상대적으로 이 세포 안에 전압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마이너스 쪽을 향해서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푹 내려가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나가다가 너무 많이 나가버렸네 라는 상태가 돼요. 그게 4번이요. 과분극, 너무 과하게 나가버렸다 해서 과분극이에요. 근데 이 상태에서 우리 몸은 균형 상태로 돌아오고자 하는 힘이 있다 그랬죠. 네, 건강한 상태에서요. 그래서 다시 쉴 때 안정된 상태까지 다시 올라오는 거. 그래서 1번, 여기, 다시 이 그래프에서는 1번이라고 했는데, 이 1번과 이 5번이 같은 거예요. 다시 휴지기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또다시 이 탈분극에서 과분극에서 또 휴지기가 오는, 이게 끊임없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언제까지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신경세포와 신경세포 사이에 끊임없이 신호가 전달이 되고 우리 몸의 다양한 그런 조직이나 장기나 세포들이 소통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휴지기로 돌아갈 때 여기 이 축사가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마저 보면은 지금 이제 이 가운데 통로가 열려요. 가운데 통로는요. 소디움 포타시움 펌프예요. 소디움 나트륨이잖아요. 그러니까 나트륨 칼륨 펌프인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이 연두색은요. 나트륨 전용문이었고 이 보라색은 칼륨 전용문이었죠. 근데 얘는 두 개가 같이 쓸 수 있는 문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너무 많이 칼륨 내보냈어. 이거 칼륨 들어오고 나트륨 나갈 거 나가고 다시 원래 상태로 좀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 그럴 때 이제 두 개가 동시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 너무 많이 들어왔던 나트륨은 다시 나가고 그러면서 또 그만큼 밖으로 너무 많이 나갔던 칼륨은 다시 안으로 들어오고 그래서 원상태 마이너스 70mV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전기 신호들이 전달되고 그렇게 작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수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수초가 그리고 이 신경세포가 수초가 있는 거하고 수초가 없는 거하고 크게 두 개로 또 구분할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수초에서 중요한 거는 신호 전달 속도예요. 수초가 있는 신경세포와 수초가 없는 신경세포 신호 전달 속도가 완전히 달라요. 수초가
있는 신경세포가 광랜이라면 수초가 없는 신경세포는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옛날 인터넷 초창기에 되게 느린 그 선 있었죠. 그거 뭐라고 하죠? 예, 그거하고 비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빠른 인터넷과 아주 느린 인터넷. 그 속도 차이가 수초가 있는 신경세포와 수초가 없는 신경세포의 차이인 거예요. 근데 수초가 있는 신경세포가 그렇게 속도가 빨라질 수 있는 게 바로 이 도약전도라는 방식 때문이거든요. 도약전도가 뭐냐면요. 껑충껑충 뛰어가는 거예요, 신호가. 네.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널뛰기를 하듯이 이 신호 전달이 껑충, 껑충, 껑충 이렇게 뛰어서 가니까 걸어가는 정도의 속도보다 껑충, 껑충, 껑충 뛰어가는 속도가 훨씬 빠르겠죠. 그래가지고 수초가 있는 신경세포의 신호 전달이 더 빨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 수초가 전선 피복 역할을 해서 옆으로 전기가 새어나가지 않게 해준다 그랬죠. 그리고 여기 옆에 있는 다른 환경적인 요인들의 외부의 잡음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또 이렇게 딱 보호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로 들어온 전기 신호는 한눈 팔지 않고 뭔가 다른 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제 갈 길을 집중해서 갈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수초가 전류 누출을 최소화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수초가 있는 이 신경세포에서요. 수초가 어떤 이유로 파괴가 돼요? 손상이 돼요? 수초가 벗겨져 버려요? 그러면은 탈수초성 질환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탈수초성 질환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이거예요. 네, 멀티플 스클레로시스. 우리말로는 다발성 경화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 병의 원인은 아직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이게 불치병이라고 불리는 병 중에 하나죠. 이렇게 좀 나아졌다가 또 악화됐다가 나아졌다가 악화됐다가 이렇게 평생 동안 갖고 살게 되는 질병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바로 이 수초에 뭔가 문제가 생겨서 수초가 벗겨지거나 손상되거나 그래서 생기는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수초가 무슨 일을 하는가 우리 같이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그 수초의 역할을 떠올려 보면은 이 질환, 수초가 벗겨지거나 뭔가 손상이 되거나 해서 생기는 이 질환에 어떤 증상이 나타날지 쉽게 유추할 수가 있어요.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네, 제가 옆에 증상들 다 보여주면서 물어보네요. 어떤 증상이 나타날지. 신경 전달 속도에 문제가 생기겠죠. 평소보다 신경 전달 속도가 느려져요. 현저하게 느려지게 돼요. 신경 전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신경 전달을 통해서 우리 앞에 그림에서 살펴봤던 거 떠올려 볼까요? 선인장 가시 찔렸어요. 신경 전달이 제대로 이루어져야지 제때 아파 하면서 바로 그걸 피하는 반응을 할 수 있게 되죠. 근데 신경 전달이 안 되면요. 내가 선인장 가시 찔려도 아픔을 느낀다? 못 느낀다? 못 느끼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가시 찔렸는지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감각에 이상이 생기는 거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게 nerve damage, numbness가 감각 이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뭔가 신경 전달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는 그러니까 감각을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얻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다 문제가 생기는 거를 말해요. 그리고 그 뭔가 감각이 어떤 자극이 왔을 때 어떤 감각을 우리가 캐치했을 때 반응을 하잖아요. 그 반응에도 문제가 생기는 걸 말해요. 그래서 보는 것에도 문제가 생기고요. 말하는 것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스파이널 레전이요. 이거 주요 신경이 전달되는 통로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신경계하고 면역계하고 아주 밀접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아로마 세라피 해부 생리학에서도 많이 다루었던 부분이고요. 또 여기에서 각각의 조직을 다루면서도 이야기가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면역 시스템에도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면역력이 약화돼요. 그 다음에 신호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니까 운동 기능이 제대로 안 되죠. 근육에 문제가 생겨요. 근육의 움직임에 문제가 생기면서 우리 운동 열심히 하다 운동 안 하면 근육 다 빠져버리잖아요. 네, 근육이 손실이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성기능에도 문제가 생기게 돼요. 생식 기능에도요.
그리고 이런 모든 우리 몸의 곳곳에 신경으로 조절되지 않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거의 다 기능상의 문제가 생기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내장이나 배뇨 기능이나 이런 데도 다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질병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관찰을 하고 치료를 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을 하면서 거꾸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 수초라는 게 이런 역할을 하는 거구나. 그거를 이 질병들을 살펴보면서 거꾸로 알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요. 그 나트륨 전용 문이 열려서 세포 안으로, 신경세포 안으로 나트륨이 들어가야지 전기 신호가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트륨 전용 문이요. 나트륨 채널이라는 거죠. 그 나트륨 채널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문이 고장나 버렸어요. 전력이 들어와도 스위치를 켜도 그 문이 꼼짝을 안 해요. 열리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나트륨이 들어와야지 신경 전달, 그 컨베이어 벨트가 작동을 하잖아요. 돌아가잖아요. 근데 나트륨이 안 들어오니까 신경을 전달하는 컨베이어 벨트가 멈춰버렸어요. 신경 전달 기능이 마비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나트륨 채널을 차단하는 물질,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 프로카인이라는 마취제예요. 이거 나트륨 채널을 차단하면은 신경 전달 기능이 멈춘다는 거를 활용해서 약으로 쓰는 거죠. 마취제로. 네. 그 다음에 보톨리누스 독소가 있어요. 이 보톨리누스 독소는요, 우리가 보톡스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아는 거거든요. 이것도 나트륨 채널을 차단해서 그 주사한 부위에 나트륨 채널을 차단을 해요. 그럼 주사한 부위에 신경 전달이 마비가 되겠죠? 신경 전달이 안 돼요. 근데 그 부위가 어디냐? 근육이에요. 근육으로 전달되는 신경 부분 있죠. 그 부분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근육이 움직이지 않겠죠. 근육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건 근육이 그 약물이 작동하는 기간 동안 쉬게 된다는 거잖아요. 예전처럼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육이 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근육이 빠지죠. 네. 그래서 우리 보통 보톡스 맞을 때요. 그런 뭔가 근육이 울룩불룩하거나 그런 데 보톡스 많이 맞지 않나요? 사각턱 보톡스를 맞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종아리 알 빼려고 거기에도 보톡스를 맞더라고요. 근데 그 보톡스의 원리가 바로 이거. 나트륨 채널을 차단해서 거기 그 근육으로 가는 신경 전달 기능을 마비시켜서 근육이 한동안 움직이지 않게 편히 쉴 수 있게 해주면서 빠지게 만드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여기 제가 보거 그림을 가지고 왔거든요. 보거독 되게 무섭잖아요. 신경을 마비시켜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아주 맹독이잖아요. 바로 이 보거가 가지고 있는 독이 테트로도톡신인데 이것도 그 신경을 마비시키는 게 이 나트륨 채널을 차단을 해서 신경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린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거 되게 무서운 그 신경 테러가 우리 전쟁에서 그 어떤 약품이나 화학물질을 가지고 확전하는 경우 있잖아요. 거기에서 쓰이는 그 신경 테러 물질, 화학 테러 물질 중에 하나인데요. 이 사린도 사린을 공기 중에 살포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걸 그 공기를 들이마신 사람이요. 그 사린 성분이 혈관을 타고 신경세포로 가서 신경세포의 이 나트륨 채널을 차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경이 마비돼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아주 무서운 독성 물질이거든요. 근데 이 사린이 유명해진 사건이 있었어요. 옛날 일이라서 아마 연세가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이 아니라면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일본의 옴진리교라는 교파가 있거든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 옴진리교에서요. 살인으로 지하철 테러를 벌인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아주 유명한
그런 독성 물질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요. 특별히 이런 어떤 독성 성분이 몸속에 들어와서 나트륨 채널이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뭔가 아주 특별한 아주 끔찍한 그런 상황에서만 이 신경 전달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것처럼 세포 외의 전해질 농도가 변했을 때, 그 전해질의 균형이 깨졌을 때도요. 이런 신경 전달에 문제가 생기면서 각종 증상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거든요. 세포 외액이라는 거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네, 대표적인 세포 외액이 혈액이에요. 그러니까 혈액 속의 전해질 농도가 균형이 깨지면은 그것 때문에 신경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다양한 전해질들이 그 작용을 할 수 있는데 이 신경 전달에서 가장 크게 작용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칼륨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칼륨 혈증, 저칼륨 혈증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혈액 검사하면은 거기에 이제 다양한 수치들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칼륨 수치가 얼마가 되는지도 검사하면 나와요. 근데 이것도 정상 범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몇부터 몇까지 있을 때 이 칼륨 수치가 정상이고 그 범위보다 너무 많으면 그 범위보다 더 많으면은 고칼륨 혈증, 그 범위보다 더 적으면은 저칼륨 혈증이거든요. 네, 혈액 속에 칼륨이 너무 많아지는 거, 정상 범위보다 더 많아지는 고칼륨 혈증이 생기게 되는 원인은 되게 다양해요. 그러니까 만성질환에서 이 고칼륨 혈증이 생길 수 있는 그런 합병증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만성 신부전이거든요. 신장, 그러니까 콩팥의 기능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콩팥이 제 기능을 못하는 상태가 장기간 지속이 될 때요. 이런 고칼륨 혈증, 혈액 속의 칼륨의 농도가 정상 범위보다 더 높아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이제 그 해부생리학 강의에서 비뇨기계 부분을 보시면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건데요. 콩팥이 하는 기능 중에서 여기 불필요한 수분만 걸러내주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 있는 이런 전해질들이나 다양한 성분들도 너무 많으면은 이거를 바깥으로 배출해주고 너무 적으면은 다시 재활용하려고 혈관으로 가져다주고 이 역할을 하는 게 콩팥이거든요. 근데 콩팥이 어떤 이유로 망가져 버렸어요.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해요. 그러면은 칼륨을 이제 배출을 시켜야 되는데 배출을 못 시키고 계속해서 그거를 혈관 속으로 보내주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칼륨의 농도는 점점 높아지겠죠. 네. 왜냐하면은 우리는 칼륨을 계속 섭취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고칼륨 혈증. 혈액 속에 칼륨이 많을 때는요. 원래는 역치 이하의 자극 거에도 활동 전이를 유발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이 자극의 세기가 한 10은 돼야지만 전기 신호가 켜져서 그 자극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칼륨 혈증인 상태에서는요, 자극이 10보다 낮아요. 한 5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전원을 켜서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이 정도 가지고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무슨 일 있어? 이런 상태인데요. 고칼륨 혈증이 되면은 조금만 건드려도 뭐야!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뭐가요? 신경세포가요. 네. 그리고 저칼륨 혈증 같은 경우요. 저칼륨 혈증은 우리 몸에서 칼륨이 너무 많이 빠져나가가지고 혈액 속의 칼륨의 농도가 정상 범위보다 더 낮아졌을 때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럴 때는 또 반대 현상이 일어나요. 원래는 한 10 정도 자극을 주면 반응을 해야 되는데요. 얘가 15, 16 자극을 줘도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활동 정지가 일어나지 않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기 신호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뭔가 몸에서 제깍제깍 일어나야 되는 그런 작용들이 덜거덕 천천히 일어나면서 뭔가 이렇게 계속 덜컥 걸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그 기능이 뭔가 원활하지 않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칼륨 혈증을 일으키는 거, 그러니까 당뇨병에서 케톤성 산증이라는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때도 저칼륨 혈증이 합병될 수가 있고요. 또 쉬운 사례로는 몸 속에서 몸 밖으로 칼륨이 많이 빠져나가는 상태에서도 쉽게 저칼륨 혈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상태가 설사를 통해서 너무나 많이 수분과 전해질이 쫙쫙쫙 빠져버렸을 때 저칼륨 혈증이 될 수 있고요. 구토도 마찬가지고요. 몸 밖으로, 네. 너무 과도하게 수분과 함께 전해질이 빠져나가 버렸을 때, 이럴 때 이 저칼륨 혈증이 생기면서 전기 신호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돼요. 그 다음에 이뇨제 부작용이요. 어떤 이뇨제 종류 중에서요, 콩팥에서 칼륨을 너무 많이 배출시키게 하는 작용을 하는 이뇨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뇨제를 어떤 치료 목적으로 어쩔 수 없이 복용하게 될 때 이 저칼륨 혈증이 합병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혈액 안에 전해질의 농도가 정상 범위를 벗어남으로써 신경 전달에 문제가 생겨서 그것으로 인한 어떤 신경 질환이나 아니면 그 신경 전달로 인해서 신경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다양한 신체 증상들, 질병들을 또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요. 지금 우리가 그 신경 조직을 이루는 기본 세포들을 살펴봤고요. 그 세포들이 하는 일도 살펴봤어요. 그리고 세포와 세포가 서로서로 어떻게 연결이 되어서 신호가 전달이 되는지도 봤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일단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게요. 뇌가 성장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그 뇌의 잠재력 중에 아주 일부분만 사용하다가 죽게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단 몇 %만 더 많이 사용을 해도 우리가 거의 천재적인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들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뇌의 성장을 지금까지 살펴본 이 신경 조직의 기본 구조와 기능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유추를 해보자는 거예요. 보통은요, 뇌세포가 죽으면 머리가 나빠진다고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뇌세포가 죽었던 뇌세포가 다시 살아나게 되면은 머리가 좋아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뇌세포의 숫자는 머리가 좋아지는 것과 물론 절대적인 양이 아주 부족해진다면 문제가 되겠지만요. 영향을 미치겠지만 어느 정도 수준 이상에서는요. 뇌세포가 많아진다고 머리가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포의 숫자 증가가 뇌의 성장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머리가 좋아진다는 건요. 어떤 두뇌의 능력이 활성화된다는 건요. 우리가 지금 살펴봤던 그 뇌의 구성 요소 중에 그 축삭이 있었죠. 끝에 가지처럼 뻗어 있는 그 부분들 있죠. 그게 얼마나 더 많이 뻗어 있느냐, 그 가지가 얼마나 더 많이 나느냐가 중요한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 그 가지마다 그 전기 신호를 직접적으로 전달을 해주기도 하고 또 이런 시냅스 공간을 통해서 화학물질을 통해서 전달해주기도 하면서 그 가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때요? 그 가지랑 연결되는 신경세포의 숫자도 그만큼 더 많아진다는 거잖아요. 이 말은 결국 시냅스의 수가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뇌세포, 뉴런과 뉴런이 서로 연결되는 그 연결의 숫자가 더 많아진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뇌의 기능을 더 많이 그리고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더 확장해서 쓸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뇌세포가 있을 때 뇌세포의 숫자는 똑같다고 할 때 거기서 이 세포와 세포 사이의 연결이 얼마나 많은가에 따라서 뇌의 기능이 얼마나
좋은가가 결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행인 거는요, 이 시냅스 연결은요, 우리가 하는 그런 학습, 훈련, 이런 걸 통해서 새로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 되게 재밌거든요. 조지프 룰트의 시냅스와 자아라는 책에 보면은요, 이런 구절이 나와요. 내가 하는 대부분의 일은 뉴런들 사이의 시냅스 전달과 과거의 시냅스들을 거쳐간 암호화된 정보의 소환을 통해 수행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요. 그 사람이 어떤 걸 주로 행하고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고 어떤 걸 배우고 이런 것에 따라서요. 지금 현재 무엇을 더 많이 하고 무엇을 더 많이 접하고 그런 것에 따라서 사람마다 그 수천 수억 개의 뇌세포 중에서 연결되는 그 세포의 패턴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간단하게 설명해서 사람의 머릿속에 A, B, C, D라는 뇌세포만 존재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요, 뇌세포가 A랑 B랑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뇌세포가 A랑 B랑 C랑 연결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B랑 D만 연결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B랑 C랑 D랑 연결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다 어떤 뇌세포가 연결이 되어 있느냐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이 차이가, 그러니까 내가 피아노를 열심히 배우고 연습하고 치는 피아니스트예요. 그러면은 그 손가락을 움직이면서 눈으로 그 악보를 읽으면서 그 모든 기능들을 할 수 있는 뇌세포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피아노는커녕 손을 움직이는 일도 거의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피아니스트의 머릿속에 연결되어 있는 이 뇌세포들 간의 연결이 그 사람에게는 거의 없거나 아주 적다는 거죠. 대신에 그 사람이 더 많이 하는 기능 쪽으로. 만약에 그 사람이 축구 선수예요. 그러면은 달리고 이렇게 발로 차고 머리로 막 이렇게 그 공간을 계산을 하고 다른 사람과 협업하고 그런 쪽의 뇌세포들 간의 연결이 더 많이 촘촘하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기존에 연결되어 있는 그 패턴들 있죠. 그 패턴에서 내가 무언가 새로운 걸 배웠을 때 여기서 또 다른 연결로 확장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뇌의 기능을 더 하나하나 개발을 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신경세포와 신경세포, 뉴런과 뉴런이 연결되어 있는 거, 어떤 뉴런들끼리 서로 연결이 되어 있지? 이게 사람마다 그거를 그림으로 표현하면은 서로 다른 모양의 그림이 될 거 아니에요? 바로 서로 다른 패턴이 형성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사람마다 저마다의 경험과 학습과 뭐 흥미, 관심과 가장 많이 하는 거, 습관에 따라서 우리의 뇌는 다양한 형태로 그 연결 패턴들이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냅스 연결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무언가를 새로 배우게 되면은 지금까지 연결되어 있지 않았던 뇌세포들이 서로 연결이 돼요. 뇌세포 사이에 길이 뚫리는 거예요. 그거를 신경 가소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요. 뇌세포가 새로 생기는 데는 아마 일생이 걸리는 아주 긴 시간 동안에 생길 수는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뇌세포는 한 번 죽으면 생기지 않는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말이 진짜 아예 생기지 않는 게 아니라 뇌세포가 새로 생기기는 하는데 그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이거는 안 생기는 거나 다름없어 라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말이 되게 절망적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뭔가 이렇게 그쪽으로 개발하지 않아서, 그쪽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내 세포가 죽어버렸으면 나는 영영 못하는 거야? 나는 영영 이 상태로 살아야 되는 거야? 이러면 되게 암울하잖아요. 근데 정말 다행인 게요. 우리 몸은요,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생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뇌세포들 사이에서요, 연결만 더 많이 이루어지게 되면은요, 지금까지 내가 그걸 안 해왔다고 해도 충분히 새로운 걸 학습하고 새로운 분야에 뭔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게 신경 가소성이거든요. 지금까지 연결된 그 모양 패턴 있죠. 그 패턴은 내가 새로 무언가를 학습하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하면서 충분히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경험이 그거를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신경 가소성이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기능적 가소성이랑 구조적 가소성이라는 건데요. 기능적 가소성이라는 거는요, 시냅스 연결이 얼마나 강하게 연결이 되었나? 아니면 얼마나 약하게 연결되었냐. 그 강약의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조적 가소성이라는 거는요, 뭔가 새로운 다리를 만들었느냐. 그러니까 이 신경세포와 이 다른 신경세포 사이에 새로운 연결이 얼마나 생겼느냐. 그런 부분에 초점을 두는 게 구조적 가소성입니다. 이 두 개 다 성인이 된 상태에서도요, 심지어 노년기에 들어서서도요, 우리 뇌 속에서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요. 벌어지고 있는 현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요, 우리의 뇌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신경 가소성이에요. 네, 신경 가소성 가져다 주는 게 바로 경험과 학습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했던 것도요, 안 하게 되면 그 기능이 떨어지는 것들도 있잖아요. 평생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필 받아서 뭔가를 배워서 열심히 해요. 그러면은 거의 장인의 경지에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건 나이와 상관없는 경우도 많아요. 이 경험과 학습이라는 게 기존의 시냅스 연결 강도의 변화를 가져오는 거죠.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시냅스를 창조하기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신경 연결 패턴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요. 그러니까 시냅스 연결, 새로운 다리를 만드는 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새로운 다리가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만들어졌던 다리가 부실해지고 심지어 사라지기도 하는 게 우리 뇌에서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요. 이미 내 머릿속에 어떤 연결 패턴이 만들어져 있는가, 과거의 연결 형태죠. 네, 그거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사람의 그 습관을 바꾸는 게 진짜 힘들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신경 연결 패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신경 연결 패턴대로 우리가 계속해서 반응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극이 바뀌어도, 인풋이 바뀌어도요, 아웃풋은 그 패턴대로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아주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뭔가 새로운 걸 배워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돼요. 근데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돼요. 아주 집중적으로 무언가 내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생활에 적용하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기존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신경세포의 다리가 놓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기존의 그 패턴이 어떻게 돼요? 살짝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이런 식으로 신경 연결 패턴에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건 참 되게 마음이 아픈 경우인데요. 신경세포가 손상이 되면서, 그러니까 기존에 다리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었던 게 있어요. A세포와 B세포가 연결되어 있었는데 A세포가 손상이 돼 버렸어요. 어떤 이유로요? 어떻게 될까요? 이 다리가 의미가 있어지나요? 다리로 연결되었던 세포 하나가 손상이 돼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됐는데요. 네. 그렇게 되면서 이 연결 패턴 자체가 무너져 내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신경 연결 패턴이 변화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살펴볼 게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거거든요. 이 신경 전달 물질은 그 세포와 세포 사이의 그 강을 통과해서 이 전기 신호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전력 역할을 하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 신경 전달 물질이 얼마나 균형 잡힌 상태로 잘 분비가 되느냐,
그게 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돼요. 기껏 다리 연결을 해놨는데 이 신경 전달 물질이 제대로 분비가 안 되잖아요. 아무런 효과가 없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네, 지금까지 살펴봤고요. 그래서 지금 신경 전달 물질이 바로 신경세포 간의 메신저 역할을 하는 것이고, 또 신경 가소성, 신경과 신경 사이에 연결이 생겼을 때 그 연결을 강화시켜 주느냐, 그 연결이 흐지부지 되어 사라져 버리느냐, 거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거예요. 신경 전달 물질의 종류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 그리고 아로마 세라피와 연결해서 우리가 기억해 둬야 되는 신경 전달 물질들 위주로 여기에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이게 신경 전달 물질이요. 그 기본 원료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일단은 이 5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아세틸콜린은 원료로 하는 건 그대로 아세틸콜린이에요. 그리고 아민이라는 거는요, 단백질 분자거든요. 아미노산. 그러니까 한 개 단위의 아미노산, 분자를 얘기해요. 그래서 그 아민 성분으로 만들어지는 신경 전달 물질에 속하는 게 노르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 도파민, 세로토닌, 히스타민, 이런 애들이 있어요. 네, 이거 되게 익숙한 그런 신경 전달 물질들 아니신가요? 그 다음에 아미노산이요. 이거는 네, 아민이 한 개 단위의 어떤 분자 구조로 돼 있다면 아미노산은 그게 여러 개가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형태죠. 이 아미노산이 기본 재료로 해서 만들어지는 신경 전달 물질에는 글루탐산이랑 가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퓨린을 재료로 하는 거는 아데노신인데요. 사실 이 아데노신과 관련해서 그 에센셜 오일의 작용, 아로마 세라피의 작용하고 연결되는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많이 없어요, 자료들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소개는 해드리지만 뒤에서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펩티드입니다. 네, 이거 그냥 펩티드라고 하기도 하고 뉴로펩티드, 신경펩티드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펩티드도 되게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 물질 P, 서브스턴스 P라고도 하는 이 물질 P, 신경 펩티드 Y, 소마토스타틴, 다이놀핀, 그리고 그 유명한 엔돌핀도 바로 이 펩티드에 속하는 거거든요. 콜레시스토키닌, 이런 성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